네, 안녕하세요. 고민의 기사 정윤돈입니다. 저희 이그잼 잡스코에서 올해 2016년, 2017년 신용분석사 대비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는 1부랑 2부의 현금 흐름 분석을 맡게 된 고민의 기사 정윤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1부의 강의 앞서서 우리 OT를 가볍게 하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강사 소개인데요. 저는 국민의 기사 정윤돈이고요. 성균관대 경영학부 졸업했고요. 한영회계법인 금융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금융본부 FSO텍스라고 이 금융세무를 정담했습니다. 금융감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분석사가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재직 중이신 분이 또 시험을 많이 보시고 또 금융권을 목표로 하시는 또 대학생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 금융권의 요즘 이슈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플로어들도 제가 많이 사례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금융본부, 그 금융권 이 감사나 세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시면 지금 현재 저는 대한회계법원에서 이사로 있고요. 예, 파트너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계사 세무사 전임을 맡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계사 세무사 강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자랑을 하자면 아무래도 저희 신용분석사 과목이 이 회계학을 다룬 그 과목인데 굉장히 회계학이 여러분 넓은 범위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2부를 강의하시는 박진우 회계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이 신용분석사 강의에서 3번만 갖다 붙이면 세무사 정도의 이 시험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학 같은 경우에도 이 전문적으로 회계학 강의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요. 주요 업무 경영인데요. 저는 KB국민은행에서 세무진단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연결납세 했었고요. KB금융지주 연결납세도 제가 담당했었고요. 그다음에 ING생명, 동부화재 회계감사도 제가 담당했었고 BOA, 메리린치 서울지점,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많은 금융회사들 실사 업무 및 세무자문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랑 박진우 회계사님이 여기다가 3번만 붙이면 세무사 시험이다 이럴 정도로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이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시험이에요. 도전하시기엔 아주 좋은 시험이지만 볼게요. 1부에서는요 저희 회계학 1부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2부에서 기업 결합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회계학 2부에서 특수회계까지 배우죠. 그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대학교에서 중급 회계를 다 수강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이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회계학 1부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중급회계라고 하죠. 중급회계 상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급회계 상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회계학 2부, 얘보다 얘를 먼저 보면 특수회계가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분들도 있고 안 배우는 분들도 있는 중급회계 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긴 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까지 다룬다면 여기서는 수익과 그 외에 특수한 회계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1부까지는 보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2부에서 또 기업 결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고급 회계입니다. 기업의 합병, 연결,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같은 이 3가지를 배우는 고급 회계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희 지금 회계학이 출제되는 이 시험들을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역시 회계사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게 세무사 시험이고 3번째 난이도가 있는 게 뭐 관세사, 간평사 뭐 요 정도 시험이 될 건데 그 밑에 계리사가 있고요. 저희 신용분석사에서 나오는 회계학은 어느 정도의 위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세무사에서 계리사 사이예요. 그럼 간평사, 관세사?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렇지가 않은 게 실제로 간평사나 관세사 쪽에서는 고급 회계를 시험 범위에 두고 있지 않죠. 사실 세무사도 1차 시험에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결합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에서만 주로 메인으로 출제가 되는데 저희는 아래 25%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국내에서 회계를 보는 시험 중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럼 나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이 깊이가 조금 낮아요.
깊이가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데에는 정확히 회계 플로우와 구조만 이해하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험은 범위는 넓지만 깊이는 깊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1교시 때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업 회계 기준, 상장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은 뭘까요? 들어보셨죠? 맞아요. 국제회계기준이라는 IFR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IFRS요. 근데 저희가 배우는 이 기업회계기준은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자격증이고 또 금융권에서 그 기업 진단도 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들 대출 받을 때 주로 상장 기업보다는 비상장 기업을 많이 다루셔서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 자격증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국제회계기준 IFRS를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웁니다. 1교시 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 중에서 그럼 회계학을 배우는 거면 이 신용분석사 1부 같은 경우에는 나 원래 듣던 중급 회계 강의가 있는데 그거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그 IFRS를 강의하지만 실제로 저희 시험은 IFRS가 아니라 K갭, 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강의를 별도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IFRS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차이가 다소 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이 회계 수업은 저희 신용분석사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저희 2부는 1교시는 120분이고요. 2부는 신용분석, 우리 재무분석이 나오고요. 현금흐름 분석이 나오고 시장환경 분석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신용평가 사례가 나오게 되죠. 아시겠지만 2부에서도 현금 흐름 분석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중급회계의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 보통 학원에 가면 중급회계에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단원이 맞아요. 현금 흐름표거든요. 이 현금 흐름표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2부에서 박진우 회계사님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번에 이그잼 잡스쿨 신용분석사 2016년, 2017년 대비 이 저희 강의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로 2부죠. 실제로 다른 이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2부를 비자격사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2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요. 재무관리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사보고서 분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사가 가리키는 게 이 2부도 회계사가 가리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재도 새로 요약서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마쳤고요. 와, 그럼 우리가 신용분석사 시험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나는 얼마 정도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까? 대학생 기준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거나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를 하신다면 제 생각엔 2달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나는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은 못하고 하루에 강의 듣고 뭐 이런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4달 정도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그럼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니? 나는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좀 잘해. 회계는 못하는데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좀 잘해.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공부 순서는요. 합격자 결정이 나오는데요. 합격자 결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40점 이상, 각 부분별 점수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분 합격 제도가 있어서 연속으로 3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요. 일단 신용분석사 로드맵 먼저 보면요. 저기 보시면 회계 원리입니다. 아까 회계 원리 얘기 안 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그잼 잡스쿨 이 신용분석사 강의를 보면 다른 곳보다 이 회계학 1부 우리 1부가 조금 긴 느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회계 원리를 안 가르칩니다. 회계 원리는 당연히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회계 원리를 듣지 않으시고 바로 이 신용분석사 수업을 들으시면 못 따라가시죠?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가 어느 쪽에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회계 원리를 따로 강의를 찍어서 올릴까? 혹은 회계 원리를 들었다고 전제하고 강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작년처럼 그냥 회계 원리를 저희 신용분석사 1부 강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클래스까지는 회계 원리 내용을 좀 달아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별도로 회계 원리 강의를 수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회계 회자도 몰라. 정말 몰라. 그래도 도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희는 회계 원리 강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신용분석사 교재를 보면 초반부는 회계 원리의 내용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원리 수업을 저희 수업 들으면 당연히 들었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업회계 기본을 배우게 되고, 이 기본이 돼 있네요. 기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특수회계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합회계, 이런 순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 기본 돼 있는데 기준이고요. 회계원리, 기업회계 기준, 특수회계, 결합회계, 이런 순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현금 흐름 분석까지 배우시면 일단 저랑은 안녕하시고, 나머지 2부 수업 재무 분석, 시장 환경 분석, 종합 사례, 이렇게 순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네가 지금 회계학 1부, 신용분석사 1부 강의하니까 이거 먼저 하라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부터 회계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다 조금씩 언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이 나는 아예 없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회계 원리 수업부터 쭉 들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기 있는 것도 이해가 되시지,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좋은 얘기네, 이런 느낌밖에 안 되시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1부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합격자 결정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 건데요. 저희 일단 꽈락이 없으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1부던 2부던 이 4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되고요. 평균이 모두 60점 이상 넘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부분합격 제도가 있습니다. 부분합격 제도.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합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한 번에 1부, 2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아무튼 3회 연속하는 시험 안에서만 합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1부, 2부를 다 같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1부를 통과하신 다음에 2부는 그 다음에 시험에 내가 노려보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럼 이제 신용분석사 수업의 방향 및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수업은요,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PPT 강의만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칠판 강의만 하는 교육기관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쓸 게 많다 보면, 너무 칠판 강의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 글씨체의 개인 선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강의 시간도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될 일반적인 필기사항들은 아무래도 좀 PPT에 띄워서 칠판 강의를 좀 최소화해서 강의 시간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직장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하시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동영상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는 이 복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회계책 같은 경우엔, 자, 여러분 수업할 때 회계책 같은 경우엔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죠? 자, 문제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나는 출퇴근이라 책을 못 들고 다니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강에 어려움을, 특히 회계 과목 같은 경우엔 그냥 들을 수가 없고 책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수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PPT 핵심 내용 띄우고요. 그 다음에 칠판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저희가 화면에 다 띄워놓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분들, 출퇴근 시간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책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화면에 문제를 다 띄울 거니까요. 모바일만 보시면서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파이널 강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 문제풀이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같이 할 거라는 거, 요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보시면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각 단원, 예제, 연습 문제별 풀이법, 툴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이 과목이 토익이 아니에요. 토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 외운 다음에 들어가서 풀면 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써서 계산기를 쳐서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제가 회계사, 세무사 학생들을 강의를 해봐도 다 이해가 된대요. 근데 문제만 풀면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는 거야, 이런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손으로 써보고 산식이 이해가 되는 거지, 눈으로 봤을 때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는 건 실제 시험장 가면 한 문제도 못 풉니다. 대부분의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토로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숙지라는 건
반드시 이번에도 나왔지만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원이 거듭될수록 회계사, 세무사 강의할 때 이 저만의 비기라고 하죠. 이 문제풀이 툴, 왁구 툴, 흔히 왁구라고 하는 문제풀이 툴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 툴도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신용분석사 공부를 하면 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계산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어야 되죠? 맞아요. 연습장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단원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계산기를 반드시 사셔야 돼요. 반드시요. 공학용 계산기 필요 없고요. 핸드폰 계산기 안 되고요. 반드시 흔히 말하는 쌀집 계산기로 하죠. 쌀집 계산기. 카시오 12자리 혹은 14자리 계산기를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계산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 각 단원별 핵심 풀이법 툴 암기 되어 있는데 계속 결국 세 개가 다 똑같은 소리죠. 정확히 암기하고 손으로 많이 써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실제로 저희가 1부는 회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히 암기하시고 손으로 4-5번은 써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한번 나가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보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1장 재무회계와 체계 원칙이 있고요. 1절에 회계란 무엇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계 원리 수업부터 진행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회계 원리 들었으니까 요거는 스킵해도 되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도 실제 1장부터 실제 저희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고 실제 1장에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회계 원리도 섞어서 수업을 한다고 했지 무조건 쉬운 회계 원리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 단원이 중첩되는 부분은 중급 회계 내용까지 가리키기 때문에 스킵하시면 안 돼요. 2배속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회계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 주식회사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요. 그럼 우리 주식회사의 특징을 보기 전에 뭐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90년대에 이 벤처붐이 있었죠. 요 벤처붐의 흥망성쇠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로 벤처 회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창업을 하죠. 창업을. 그 라면만 먹으면서 이 창고나 혹은 카페 이런 데서 창업을 결심해서 저기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테헤란로에 다 모인다고요.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맞다. 제 수업은 일단 웃긴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혼자서도 막 웃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으로 유명한 회사 그 썬데이 투즈라는 회사를 제가 그 기업 강의를 갔다 왔었는데 실제로 이 애니팡 회사 이름이 애니팡이 아니라 썬데이 토지더라고요. 그럼 왜 썬데이 토지인지 아세요? 그 창업주가 3명 있었는데 그 창업하신 분이 실제로 매주 일요일 날 토주 아시죠? 토주. 그 스터디하는 카페 맞나? 스터디하는 공간 주는 데 있잖아요. 토주. 매주 일요일마다 토주에 모여갖고 이 창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썬데이 토주가 됐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공돌이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썬데이 토주 같이 이런 뭐 애니팡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썬데이 토주 같이 창업을 일단 한다고요. 창업을 하고 나면 벤처 붐이 딱 터져요. 창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90년대쯤에 이 벤처 붐이 터진다고요. 붐. 너나 나나 벤처 회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투자를 막 해준다고요. 투자를 막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때 요건이 안 되는 회사들도 상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상장. 여러분 상장이 뭡니까?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 실제 유가증권 거래시장에 내 주식을 등록시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만 갖고 있었던 우리 회사 주식을 투자자한테 팔아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꿈이 뭡니까? 뭘까요? 맞아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꿈은 상장이에요. 상장. 우리 회사 상장시키는 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가장 큰 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웃긴 게 실제로 이렇게 상장을 하면 대규모의 자금이 쑥 들어온다고요. 대규모의 자금이 쑥 들어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기업 회계사로서 기업 감사를 많이 나가보는데 기업 감사를 나가보면 CEO들을 아주 가끔씩 CEO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어요. 이 조그만 회사들은 CEO들도 직접 만나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어떤 CEO랑 어떤 CEO를 보면 이 성공할 분과 성공 못할 분이 딱 보여요. 이 첫 번째로 보시면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를 시장에 공개하고, 그쵸? 시장에 공개하고 자금을 투자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를 더 키우겠다는 거죠. 그럼 상장시켜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그 누구 겁니까? 창업주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그 회사 거고 혹은 그 주주 거라고요. 근데 이 성공한 CEO들은 상장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 어떻게든 이 돈을 갖고 성공시켜서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다. 실제로 진짜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감동하죠.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감동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있다면 야, 청약회사 너도 사업해.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상장시켜서 돈 이번에 100억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100억 번 게 아니죠. 100억을 투자받은 거죠. 너도 열심히 해서 사업해. 상장해 나처럼. 나처럼 100억 번다니까?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 회사는 몇 년 지나면 되게 힘들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90년대 초반에 실제로 벤처붐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벤처 회사들이 전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 들어왔으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하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인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 90대 90년대 후반에 부동산이 폭락하죠. IMF가 터지고 하면서 부동산이 폭락한다고요. 폭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주주들이 한강에서 차례를 기다리게 됐죠. 한강에 뛰어내리시려고. 그렇죠?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실제로 주주들이 진짜 많이 피해를 봤죠. 그럼 이 벤처붐, 이 벤처 회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주식회사의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럼 화면을 보면서 이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하나씩 한번 엮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주식 발행에 위한 자본 조달이요. 그쵸? 첫 번째 어디 이 특징이 있죠? 실제로 저희가 상장을 시켜서 대규모의 자금이 조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발행에 위한 자본 조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자본 조달의 여기 있어.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장하는 게, 기업을 상장을 시키는 게 회사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상장 귀찮다. 은행에 돈 빌자. 은행에 돈 빌리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주식 증권회사에,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키는 게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해보면 첫 시간이니까 그냥 여러분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시간, 또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이지만 정인돈이라는 애가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구나 좀 아셔야 되니까 좀 첫 시간은 주저리 좀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 자본 조달의 용이 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롯데가 사태가 있었죠? 롯데 사태가 있었죠? 그때 신동빈 회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동빈 회장이 내가 롯데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롯데호텔을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얘기한다고요. 지주회사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고급 회계 가서 배우시겠지만, 지주회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회사를 정점에 두고, 우리 회사 중에 하나를 정점에 두고 얘네들이 밑에 회사를 다 지배한다고요. 얘네가. 그걸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주회사가 되려면 요건이 뭐냐면 내가 내 밑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은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LG그룹이죠. LG그룹 같은 경우엔 주 LG가 밑에 있는 LG전자, LG생건, LG화학을 실제로 50% 이상, 50% 플러스 한 주 이상 다 갖고 있다고요, 주식을. 그래서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도 롯데호텔을 지주회사로 해서 내 밑에 회사들을 다 자회사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롯데가 순환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룹을 상장시켜서 자금을 모아서 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런다고요. 아시겠어요?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롯데 같은 그룹들은 이 순환 출자고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오너가 갖고 있는 주식이 5%도 채 넘지 않아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전체 그룹의 지분을 볼 때 10%도 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지배를 하죠. 근데 지주회사가 되면 뭐예요? 무조건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상장 회사 중에 하나를 상장시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자본 조달을 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하면 대규모의 자본 조달에 용이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도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왜 기업들이 상장에 목숨을 거는지. 그죠?
그리고 왜 어느 기업이 상장됐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 특징을 볼게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유한 책임 제도죠. 주주는 주식 인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 의무만 부담합니다. 자, 네 번째도 볼게요. 같이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도 있어서 주주들 간의 주식거래는 회사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뭔 소리인지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일단 우리 주주들은 유유하면서 한강 간다 할 때, 실제 한강 간다고 할 때 어느 돈만 손해 보면 돼요? 어느 돈만?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 내 투자금, 내 돈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럼 실제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실제로 그 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가 다른 이 영업을 하면서 빚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빚진 거. 이거 갚아줘 안 갚아줘? 안 갚아줘요. 주주들은 내가 낸 돈만 포기하면 되는 거지 그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다른 데 빚진 게 있더라도 주주들이 갚아주는 건 아니에요. 주주는 뭐? 내가 낸 돈만 포기하면 되죠. 이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낸 돈만 포기하면 된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유한책임 제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또 얘기하겠지만 유한책임 회사가 있고요. 옆에 좀 써볼까요? 우리 유한책임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한책임 회사가 있어요. 무한. 여러분 금융권 다니시니까 또 금융권 목표로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유한책임 회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맞아요. 주식회사죠. 이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낸 돈만 포기하면 돼요. 이게 유한책임회사, 그게 주식회사죠. 하지만 무한책임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계법인이 있어요. 이 회계법인은 뭡니까? 대부분 유한책임이 아니고요. 얘들은 무한책임을 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내가 감사를 했는데 내가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주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어.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발생돼. 그래서 다른 그 회사의 주주한테 소송이 걸려. 그럼 다 물어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에서는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이래서 여러분 이 주식회사와 회계법인이 있는데 유한책임회사와 무한책임회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인데요. 자, 주주들이 그럼 한강도 가지만 일부 주주들은 어디 가요? 이 회사 찾아간다고. 야, CEO 나오라고 그래. 니네 왜 IT 기업, 벤처, IT 한다더니 우리 투자금 받아갖고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우리 쪽박 만들어. CEO 어딨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 있습니다 하면서 CEO가 딱 나온다고. 저예요 하면서 CEO가 나와요. 근데 내가 알던 그 창업자가 아니야. 아니 언제 사장 언제 바뀌었어? 원래 사장 어디 갔어? 이런다고요. 원래 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맞아요.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때 원래 창업주들은 이때 상장해서 부동산 투자할 때쯤 회사 주식 다 팔고 놀러 간다고요. 해외로. 회사 주식을 다 팔고 해외로 놀러 가죠. 더 이상 이 회사랑 아무 관련이 없어. 왜? 내가 주식을 다 팔았으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지금 이 회사에 있는 사장은 전문 경영인이고. 되게 많았다고 해서 주주들이 분통을 퍼뜨렸는데 실제로 뭡니까? 이 회사에 돈이 들어온 이 주식들을 회사와 주주들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주와 주주들이 거래를 한다고요. 주주와 주주들이 거래를 해서 그렇죠? 주주와 주주들이 거래를 해서 자기들끼리 주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자본은 가만히 남아 있습니다.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이 회사의 창업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팔고 나가버리더라도 그 회사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네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죠.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아이고 이 창업주 나쁜 놈 하면서 부동산을 보면 야, 그럼 주주들이 이 부동산 그 창업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원래 창업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주식회사는 뭐예요? 독립된 실체로 보기 때문에 실제 여기 4번, 여기 5번 실제 이 부동산은 회사 이름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실제로 회사가 부동산
사거나 주식, 유가증권을 살 때 창업자 혹은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그냥 그 회사가 직접 사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독립된 실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독립된 실체라 실제로 은행에서 주식회사 이름으로 돈도 벌릴 수 있고 돈도 빌릴 수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주식회사 이름으로 집도 살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소유와 경영도 분리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6째. 독립된 실체. 제가 지금 얘기했죠? 독립된 실체. 그래서 여기 5번. 그다음에 6번도 다 여기 얘기해요. 6번도. 그래서 독립된 실체. 회사 명의로 자산 취득도 가능하고요. 채무 부담, 계약 체결도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의 특징, 회계를 배우기에 앞서서 주식회사의 특징 6가지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식회사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주식회사의 종류를 볼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요? 상장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비상장기업이 있죠. 상장기업은 뭡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름 들어본 그렇죠? 롯데, 삼성 여러분들이 실제 주권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회사들을 상장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들을 말합니다. 그걸 상장 회사라고 해요. 그럼 비상장 기업은 뭡니까? 비상장 기업은 뭐예요? 맞아요. 비상장 기업은 뭡니까? 비상장 기업은 실제로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죠. 저희 아버지도 회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사장이시죠. 아버지도 회사에 주식이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저희 아버지가 1대주주, 저희 어머니가 2대주주죠. 저는 신기한 게도 주식을 한 주도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저희 아버지 회사 같은 경우엔 비상장 기업이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주식회사의 특징까지 봤어요. 얘네도 상장된 기업도 비상장된 기업도 주식회사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상장 기업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을까요? 비상장 기업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상장 기업에 관심이 많다고요. 저희 아빠 회사는 제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실제로 상장 기업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요. 왜? 아까 봤듯이 주식회사에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쉽게 내 돈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요. 어머, 제가 벌써 얘기해버렸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회사의 특징도 보고 주식회사의 종류도 봤는데 이 상장기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상장기업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 특히나 상장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히나 상장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 저희 교재 보시면 보면 기업의 이해관계자 가로치고 회계 정보 이용자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주식회사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주식회사의 종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관심이 많다고요. 관심이. 내 돈 뜨일까 봐. 그런 사람들, 내 돈 뜨일까 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회계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저랑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실제 우리 어떤 회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내 돈 뜨일까 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 2명 한번 얘기해 보시죠. 2명.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지만 교실에 아무도 없어요. 자, 누굴까요? 맞아요.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아주 유식한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또 채권자 말고. 맞아요. 주주가 있죠. 그 회사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뭐가 돼요? 주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어떤 기업, 주식회사의 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2명이 누굽니까? 이 2명이죠.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회사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와
주주가 있겠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산.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그래요? 회계 정보 이용자 중에 대표적인 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채권자는 도대체 이 채권자는 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까요? 왜? 당연하죠. 이자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럼 주주는 왜 이 회사의 주식을 샀을까요? 맞아요. 나중에 기말에 뭐죠? 기말에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또 뭐예요? 실제로 우리 같은 개미들은 배당금 받으려고 주식 사진 않잖아요. 뭐 사려고 합니까? 맞아요. 주가가 올라서 좀 비싸게 팔아보려고.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주가가 올라서 좀 비싸게 팔아보려고. 뭐라 그래? 맞아요. 매매 차익이요. 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정보 이용자인 채권자와 주주가 회사에 뭘 해줍니까? 맞아요. 회사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돈을 빌려주니까요. 그렇죠? 자금을 제공해요. 여러분 저희 교재에 아마 예금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건데요. 자금 제공이 맞습니다. 예금 제공은 아니겠죠. 자금 제공이에요. 어디에?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고요. 이렇게. 기업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럼 기업은 이 돈을 받아서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영업을 한다고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영업을 하죠. 열심히 영업을 하게 되면 실제 이 회사는 열심히 영업을 하면 두 개를 보여줄 수 있는데 두 개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FS,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재무제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얘 갑자기 훅 어려워지네 이럴 거 없어요. 재무제표라는 걸 배우는데 이 기업이 자금을 제공받아서 영업을 하면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재무제표는 또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 재무상태표 BS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아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해요. 그 다음에 IS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개를 보여준다고요. 그럼 이 BS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난 거예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요. 말 어렵죠? 좀 이따 예대 들 거예요. 그 다음에 IS는 뭐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배공받아서 열심히 영업하면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데 그건 두 개, 흔히 두 개, BS와 IS에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시점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만든다고요. 만든다고. 그럼 실제로 보시면 이 재무 상태표는 모양만 볼게요. 거기 책에 나와 있지만 BS는 이렇게 보면 실제로 내가 지금 얼마 갖고 있는지 자산을 보여주고요.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마 빚진 게 있는지 부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을 자산에서 부채 뺀 돈이 얼마인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요. 그럼 IS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올해 장사를 해서 수익이 얼마 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 채권자나 주주는 기업한테 자금을 제공 안 하면 1년 동안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내 돈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내 돈을 잘 불리고 있는지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제로 기업들한테 야, 나 뭐 좀 줘. 나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정보 이용자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해요? 실제로 내가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식별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측정하고 그래서 이걸 주주한테 전달한다.
이 식별에서 올해 내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상태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딩동댕. 요걸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야 갑자기 훅 들어왔다 야 그럴 텐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회사를 배운 이유는 주식회사에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회사들은 내 돈 뜨일까봐 걱정하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요. 그럼 정보 이용자를 보면 채권자와 주주가 있는데 이 채권자와 주주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면 기업이 열심히 영업을 하고 이 주주, 정보 이용자들, 채권자와 주주는 궁금하다고요. 내 돈이 잘 벌리고 있는지 안 벌리고 있는지 그 결과 돈이 잘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걸 뭐? 맞아요.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계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다음 장에 여러분 책 다음 장 넘겨보시면 회계 정의에서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 주주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뭘까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살 건지 아니면 지금 팔 건지 그 다음에 또 채권자면 돈을 만기를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채권을 회수할 건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야, 너 신용분석사 공부한다는데 회계가 뭐니? 아,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어렵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까요? 그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만 좀 볼게요. 얘만. 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친구에게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자, 제 친구 하나가 사람이 참 괜찮은데 외모가 참 못났었어요. 너도 뭐 썩 훌륭한 외모는 아니야 그러시겠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외모가 참 별로였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장인어른도 뭐 사실 주주죠 뭐 주주. 자, 그럼 내가 내 딸과 딸이 자기민한 거 아니야? 내 딸과 결혼시킬 테니 행복하게 살아다오. 결혼시켰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주셨다고요. 결혼할 때. 근데 이 두 부부가 정말 알뜰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돈을 3억으로 불린다고요. 3억으로 불린다고요. 1년 만에 3억 불린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가? 대단하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부모님한테 받은 돈 1억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년에 4억을 벌고 1억만 써갖고 3억을 남긴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부모님한테 받은 돈 1원, 자산 1억, 부채는 없고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돈을 3억이나 벌어갖고 자본이 4억으로 증가하고 자산도 4억 될 것 같지만 애초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갖고 은행에서 2억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6억짜리 집을 사요. 이걸 연말에 장인어른한테 알려드렸죠. 장인어른이 눈물을 흘리며 역시 내 사람이 이랬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계예요.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식별, 측정, 전달하는 게 회계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좀 길었는데요. 회계 원리, 그쵸? 이 신용분석사 초반 강의는요. 야, 너 별것도 아는 얘기 고작 지금 한 페이지 나갔는데 거의 50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 텐데 초반에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특히 이 동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시험들은요. 초반 첫 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뒤에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엔 이렇게 예도 많이 들고요.